국민의힘 혁신위가 위원 3명의 사퇴설까지 불거지며 내홍에 휩싸인 모습입니다. 민주당에선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발언 논란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설주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 그 밖에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혁신위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혁신위원 3명 사의를 표명했다. 이 언론 보도가 어제 계속 나왔었고 지금 그 3명이 인터뷰를 한 내용까지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일단 사의를 표명하려고 했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식의 발언들이 좀 있고요. 지금 이 상황도 좀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단순한 해프닝인 걸로 인터뷰 결과로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일단은 김경진 전 의원의 발언이 있었다는 건데 김기현 대표 체제를 연착륙시키고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 혁신의 목적이다. 그리고 모든 게 정해져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물론 확인되진 않았어요. 이것도. 그런데 그조차도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그게 혁신이라는 존재 자체도 사실은 예정에 없던 혁신이가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만큼 정치판은 내일을 알 수가 없고 또 어떤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그러면 그 이야기라는 게 혁신위에서 나온 이야기라서 반영이 안 되고 다른 조직에서 나온 이야기만 반영이 되고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좋은 안이 있다 그러면 형식과 장소와 그런 회의체의 구분 없이 당연히 반영되는 거니까 김경진 전 의원이 만약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그거는 그 자체가 좀 적절치 않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김경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이제 중진 의원 혁신위에서 제기하고 있는 중진 의원이나 지도부나 친윤에 대한 용태론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지 이게 바로 오늘 내일 당장 일주일 안에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이제 대화가 진행되다가 일어난 일 같아요. 그런데 그런 혁신위 내부에서 여러 가지 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하는 건 오히려 당연히 예정돼 있는 이야기고요. 그런 공방전이 있다는 것 자체가 혁신위가 건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위원들께서 외부에서 이제 오셨는데 무슨 이야기라도 사실은 하실 수 있어요. 혁신위원께서는. 그리고 그 위원들께서 하신 이야기가 당연히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반영됩니다. 그런데 내가 좋은 의견을 했는데 마치 기득권 정당의 구조 내에서 반영이 안 되고 좌절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 부분을 또 수정해가지고 바꿔나가는 것도 혁신위원에게 부여된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만약에 사의를 하고 나 몰라 나하고 안 맞아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길 바랬는데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런 취지는 아니셨더라고요, 역시. 그리고 인터뷰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연구비라든지 R&D 그런 관련해서도 의견이 또 있으셨고 그런 좋은 의견들을 혁신위 안에서 녹여서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기간이 남아 있지만 마무리를 잘 하셨으면 하는 게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김경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간 끌기와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은 맞다라는 얘기는 했어요. 지금 건강하게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했는데 건강하게 돌아가는 과정에서 사퇴설이 일고 있고 사실 그 이후에 김경진 의원의 해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 다른 의원들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은 또 아는 것 같은 인터뷰도 있거든요. 건강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니까 특히나 이인영 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의 표명한 적 없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사의 표명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러한 소동이 나는 것은 이게 한계예요. 혁신위가 예를 들어서 정권을 주는 혁신위, 과거에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이 예를 들어서 그런 비대위원장급의 어떤 혁신위, 그다음 김상곤 혁신위 같이 정권을 다 주겠다라고 한다면 모를까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전부 다 당 대표가 어찌 보면 지도부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어떤 이렇게 혁신위를 띄운다는 것은 결국 한계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는 보였다고 봅니다. 지금 임요한 혁신위원장이 제일 처음에 등단하면서 되게 그러니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물이었잖아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어찌되었건 미국이면서도 오랫동안 한국에서 태어나고 성장하신 분에 대해서 정치권에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정치 혁신을 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부분은 눈길은 끌었지만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 그러니까 임요한 위원장은 부지런히는 다니세요.
만나도 다니시고 뭐 전국 돌아다니는 누구도 만나고 하지만은 그냥 본인의 몸값만 높일 뿐이지 혁신위로서 진행되면서 그 내용을 찬찬히 하나씩 뜯어보면 한 것이 없어요. 뭐 1호 혁신안 그 대상자가 다 반발했잖아요. 홍준표 대구시장이라든지 이준석 대표는 오히려 신당으로 간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의 인요한 혁신위는 그냥 인요한 위원장 빼놓고는 뭐 없었고 기존에도 보면 혁신위원회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언제 발언을 한번 들은 적 있나요? 이번 건이 아니었으면 듣지도 못했다. 저는 그만큼 어찌 보면 혁신위 내에서 정치인 출신 혁신위원과 그다음에 외부에서 오신 분들 사이에 동상이몽이다. 그냥 정치인 출신들은 뭐 한간에 어떤 보도에 의하면 나는 이럴 거 다 이뤘다. 나 공천 확정됐다. 오히려 본인의 공천만을 위해서 혁신위원을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혁신위 자체는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예, 이런 혁신위 무용론이 사실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이번 내홍까지 불거졌습니다. 앞으로 혁신위 잘 굴러갈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까지 해온 혁신위는 분명히 저는 성과가 있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1호, 2호, 3호 뭐 이런 안건에 대해서 받아들였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문제도 있는데 근데 그런 이제 디테일한 안건들은 그게 또 완전 무결하진 않아요. 이거는 이제 화두를 던진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 화두를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건강한 어찌 보면 논박이 일어나야 되는 부분입니다. 절대적으로 그 혁신의 안건이 그러면 그 어떤 보완도 필요 없을 정도로 당장 실행 가능한 수준의 완벽한 안건이냐, 혁신 안건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서 토론이라는 게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거를 이제 보완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소란은 불가피합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단순히 소란이 있다는 것 그 자체로 뭐 혁신위가 무용하다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오히려 그 안건 밖에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 뭐 예를 들어 뭐 DJ 기념사업회를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발언하신 거라든지 그리고 여러분들을 당내 주요 인사들을 만나가지고 어떤 그런 소통의 메시지를 발산한 거라든지 그러니까 단순히 안건에 한정되지 않는 많은 부분에서 또 기존의 그런 지도부가 할 수 없었거나 하는 게 적절하지 않았던 일에 대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혁신위가 진행해 왔다는 면에서는 여전히 혁신위가 그 당내에서 가장 큰 스피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혁신위 그 국민의힘의 혁신위 과정에서 뭐 이런 이야기도 저런 이야기도 있지만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를 한번 보면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 도대체 뭘 했느냐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뭐 전혀 그 혁신위원장의 개인 사유로 해가지고 사실상 좌초된 거나 다름이 없고 내부에서도 어떤 논의라든지 공격적인 어떤 안을 가지고 건강한 토론이 당 전체에서 확대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혁신위는 이런 이제 서로 간에 공방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혁신이 핵심이 되는 혁신위로 작동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화두를 던진 것만으로도 사실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좀 다른 의견 주셨는데요. 뭐 혁신위가 뭐 할 수 있는 것은 제안이죠. 당에 대해서 당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이라는 점에서는 하지만 화두가 뭐가 있었죠? 저는 희생이라는 화두 어떤 테마에 그냥 불출마, 중진 불출마, 그다음 김기현 대표 불출마 아니면 헌비 출마 이거 하라고 하는데 지금 계속 반발하시고 저는 김기현 대표도 뭐 여기 수용을 하실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물론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돼요. 그리고 혁신위에서 내놓은 안건이 바로 실행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김은경 혁신이 뭐 충분히 비난받을 만한 요소도 있죠. 뭐 위원장의 개인 사유로 말미가 좋지 않았다는 점도 뭐 비판의 요소이긴 합니다만은 민주당에서는 최근에 총선 기획단에서 그 혁신위에서 제안을 했던 하위 10% 감점 비율을 그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총선 기획단에서 그것을 수용하기로 했거든요. 30%까지. 네, 30%까지. 원래는 20%까지였는데 그걸 30%까지 수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불체포 특권도 포기도 원래는 당론으로 채택을 했었어요. 의원총회에서. 이제 그것이 이재명 대표의 어떠한 영장 청구 과정에서 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부결 호소를 치시는 바람에 뭐 이게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적으로는 민주당도 지금 이렇게 채택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지금 인요한 혁신이나 아니면 김은기 혁신이가 내놓은 것들이 저는 물론 지금 뭐 인요한 혁신이가 끝난 것은 아니고 그 안건들이 뭐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공천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예. 사실 혁신이 뭐 그 지금 말한 혁신위원회 사퇴론뿐 아니라 국민의힘 안에서는 그 전에 그 권고안을 정식으로 의결할 것이다. 다음 주 목요일까지 이제 기한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혁신위 차원에서.
응답 일주일 안에 나오겠습니까? 이제 며칠 안 남았거든요. 근데 이제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를 제시하는 것 말고 저는 다른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혁신위안이 제안했던 그런 안건에 대해서 수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요. 다만 이제 그 시점의 문제, 어떻게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중진이 불출마 선언을 한다, 아니면 서울에 가서 서울 수도권 출마 선언을 한다.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그 카드는 딱 한 번만 쓸 수 있어요. 그 한 번밖에 쓸 수 없는 카드를 지금 쓰는 게 맞느냐, 아니면 다음 달에 쓰는 게 맞느냐, 그 다음 달 1월 정도 쓰는 게 맞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뭐 그 혁신위에서는 그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원희룡 장관은 지역구를 들고 있지 않아요. 현역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현역 의원들하고는 그 입장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지역구를 내려놓는 그런 이제 생각을 결단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 있다면 자신을 정치할 수 있게 배지를 달아준 유권자들한테 어떤 예의, 그런 그 부분을 정리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럼 김기현 대표는 어떻게 좀 거취할 거라고 보세요? 지금 이제 그 울산에 내려간 거에 대해서 단순히 이제 그 의정 보고회 하는 거를 결국 이제 그런 어떤 결단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큰 결단을 한다 그러면 본인을 항상 지지를 해줬고 본인을 중진으로 만들어준 지역 주민들한테 그런 인사를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내일 당장 그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은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정치인의 정치적인 도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유권자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울산에 내려가서 의정보고회 하는 정도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세요? 공석인 최고위원 자리에 TK 출신 김석기 의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이 행보는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결국 이제 그 비대위로 가려면 그 사퇴를 해야 되는 인원이 4명이에요. 최고위원 중에. 그런데 최고위원으로 선임을 하면 그 분이 본인이 뭐 공천이나 이런 나머지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사퇴를 안 할 거니까 결국 비대위로 가지 않으려는 그러니까 변화를 거부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최고위원 중에 공천 못 받으셨던 분들이 역대도 부지기수입니다. 최고위원이라고 해서 공천 받고 최고위원이 아니라고 해서 공천 못 받고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김석기 의원도 이제 본인이 벌써 재선하고 정치판에서 어느 정도 10년 가까이 있으면서 그런 부분이 큰 의미가 없다는 거는 본인도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그 최고위원 고리 상태가 한 번 있었을 때 그때 이제 그때도 김석기 의원이 그 최고위원에 나서는 게 어떻겠냐라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김재원 의원이 고리가 되니까 그때 한번 논의가 있었던 분이 그냥 다시 그 자리를 메꿨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결국에는 새로운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그게 김기현 체제가 유지되면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가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그 어떤 그 변화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는 국민의힘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설주환 변호사께서는 김기현 대표의 이런 행보 어떤 의미로 보고 계십니까? 울산 의정보고에 뭐 가실 수 있죠. 국회의원의 의무기도 하고 권리기도 하고 뭐 그 원영섭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제 페어웰 파티 해야죠. 이제 성별식 해야죠. 이제 본인의 지역구 주민들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김기현 대표가 더 이상 버티기는 좀 힘들 것이다. 지역구에서 다시 출마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라는 관측이 대다수라고 보여요. 저희가 보기에도 그렇고. 그렇지만 최근에 어떤 그 울산 지역 뉴스를 보면 울산 지역 김기현 대표 지역구 울산 남구에서 출마를 요구하는 어떤 지역 당원들의 이게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움직임 등이 과연 김기현 대표가 지금 울산 가는 것과 다르게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본인은 끝까지 본인의 지역구에서 재출마, 다시 한번 출마를 하려는 어떤 의사가 완전히 접힌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어찌 보면 지금 이 임요한 혁신위원장의 이 희생 테마가 나왔을 때 국민의힘 여러 중진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저는 서병수 의원 말씀이 제일 맞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품격 있고 예의 있게 해서 시간을 좀 가져서 아름답게 물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그냥 너 나가지 말아라. 아니면 어디 다른 데로 가라.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분들 정치 인생이 어찌 보면 마지막이 그냥 밀려난 듯한 모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들의 정치 인생을 어찌 보면 부정당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지난 정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잘했냐 못했냐를 따지기 전에 어떤 마지막이라는 순간, 그다음에 본인의 지역구를 대승적 차원에서 버려야 하는 순간까지에도 어떤 예의는 지켜줄 필요는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뭐 지역구를 떠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또 아니니까요. 네, 네. 뭐 다음 주 월요일에 또 국민의힘에서는 당무감사 결과 발표도 있고 혁신위의 이런 권고에 대해서 응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저희 좀 주제를 바꿔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대구, 대전, 그리고 울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김기현 대표의 지역구인 울산까지 지금 찾고 있고 연일 메시지들 내놓고 있잖아요. 행보들 좀 어떻게 분석하세요? 이번에 울산에 간 것은 이제 그 울산 조선소 그 외국인 인력과 관련한 문제를 좀 현장 실사 차원으로 내려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계속 강하게 주장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이민청 문제입니다. 그리고 국내 이제 산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관련 사항, 이민 제도를 그 외국인 인력 수급 제도를 좀 제도화하고 건실하게 만들어갈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한 제반 법률들이 사실은 뭐 그 민주당의 이런 벽에 맞춰가지고 위반되는 거는 지금 현재 뭐 21대 총선에서 이 체제 내에서는 요원해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현실을 또 그 실사를 하고 그런 정책적인 대안을 고민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문제고 울산에 가신 건 잘 하신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그 발언에 대한 문제 사실은 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이제 하시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본인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이제 하시는 건데 그 발언 한마디는 굉장히 어떤 그 지지자들 그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이 굉장히 깊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또 많이 하십니다. 지역 주민들한테도. 그래서 그런 발언 하나가 다 센세이션이 되고 그 언론에서 이제 기사로 잡아주고 그래서 다음이 계속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기대와 인기를 몰고 다닌다는 것 자체는 국민의힘에서 그 전에 한동안 볼 수 없었던 그런 그 스타 정치인 앞으로 뭐 출마가 예정돼 있으리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점점 더 이제 국민의힘의 어떤 그 지지자들의 그런 기대감 더 높여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음에 어딜 가시고 또 다음에 무슨 발언을 하실지에 대해서 솔직히 굉장히 궁금하긴 합니다. 예. 사실 이런 행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내려놓고 해라라는 얘기들도 좀 하고 있고 기대감이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인정하듯이 정치적인 행보예요. 그다음에 발언하신 내용도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법무부 장관이라는 어떤 직함을 가지고 공무원 직함을 가지고 저렇게 행보를 하시냐. 돌아다니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국 어디든 가시라 이 말이에요. 대신 왜 세금 쓰면서 가시냐 이 말이에요. 혼자 가세요? 아니잖아요. 공무원들 다 데리고 다니시잖아요. 그리고 그 자기가 이동하는 비용 그거 세금 아닙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뭐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일로서 간다고는 하지만 그럼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일로서만 갔어야죠. 그런데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가서 하시는 발언은 뭐 민주당을 공격하고 그다음에 최강욱 의원 발언에 대해서도 공격을 하고 저는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을 하루라도 빨리 저는 내려놓으시고 뭐 돌아다니시면서 민주당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본인이 이제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의 어떠한 행보는 행보와 발언은 굉장히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정치인 한동훈 뭐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속히 저는 세금 써가면서 저렇게 돌아다니실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 민주당을 향해서 한 장관이 상당히 좀 세게 비판을 했는데 그 내용을 좀 전해드리면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발언에 대해서 혐오 발언자는 공론장에서 퇴출되는 것이 세계적인 룰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최 전 의원은 장관이 정치적 언사를 남발하면 탄핵 사유가 된다 이렇게 또 맞받아치기도 했는데 이 사안은 원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그 최강욱 전 의원이 그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다면서 그 페이스북에 인용을 하셨던데요. 그 정치적인 언사를 정무적 공무원이 하게 되면 탄핵 사유라 그러는데 그 판례가 뭐 어떤 판례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무슨 판례를 찾아보고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지를 이해를 하기 힘들고 그리고 지금 그 한동훈 장관이 했다는 그 발언은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기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그러면 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고 그냥 그 다른 식으로 그냥 둘러대는 그런 걸 하는 게 과연 옳은 건지 아니면
기자들이 알 권리를 가지고 취재 권리를 가지고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기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게 그게 그러면 뭐 잘못했다는 건지 그거는 제가 뭐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발언을 한다고 하시지만 그런 정치적인 발언으로 오해할 수 있는 많은 발언들의 대부분은 기자들의 질문을 받아서 나온 발언들이라는 거, 본인이 뭐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나온 발언은 아니라는 거, 그 말씀을 일단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최강욱 기자가 탄핵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 송영길 뭐 전 대표라든지 조국 뭐 이런 분들 이야기하시면서 민주화 운동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퇴색되고 있어요. 그리고 뭐 굉장히 그 탄핵도 많이 하겠다고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그러면 좀 탄핵을 그냥 하시면 되는데 말만 하지 말고 탄핵을 하지도 않고 그리고 최강욱 의원도 뭐 탄핵을 입에 담고 탄핵이라는 단어 자체도 정말 그런 다수당이 가지고 있는 정파적인 수단으로 여겨지게 만드는 굉장히 그 탄핵이란 자체도 퇴색시키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더 그래도 한번 국회의원을 하셨던 분인데 부적절한 단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만 좀 듣겠습니다. 예. 저는 뭐 그 혐오 발언자에 대한 뭐 원칙론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뭐 누구나 공감할 수 있죠. 최강욱 의원 발언 자체가 표현이 뭐 앞뒤 문맥을 뭐 보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어찌 되었든 간에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걸 꼭 뒤에 또 뭐 이게 민주당이다 뭐 땡땡땡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굳이 얘기하셨어야 됐을까요? 저는 예.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다고 보입니다. 그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하고 이거 했던 부분들이 사실 이제 최경욱 전 의원의 원래 발언을 좀 바꿔서 말을 한 거였잖아요. 최경욱 전 의원에 대해서 사실 뭐 긴급 징계도 하고 뭐 6개월 그거에 대해서 뭐 손방망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다른 의원들은 안 하냐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일단 민주당에서는 그런 부분 지금 공천 심사에까지 좀 반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의원들한테 좀 피부에 느끼는 정도로 조심을 해야겠다 생각할 만한 조치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런 막말이 이제까지 보면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지금 김성원 여의도 연구원장 같은 경우에 뭐 수해가 났는데 그 다음 날 가가지고 이게 뭐 비가 사진 잘 나오게 비나 내렸으면 좋겠다. 이런 막말이 얼마나 민심에 악영향을 끼치는 걸 많이 수없이 봤잖아요. 과거에 정말 지난 총선 때 차명진 후보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차명진 후보 같은 경우 5.18 관련 발언으로 선거의 판세가 뒤집어졌어요. 오히려 더 악영향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도 뭐 예전에 뭐 김영민 씨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그런 발언으로 인해서 정말 선거에 참패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 수없이 봤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뭐 누구보다도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저는 공천뿐만 아니라 저는 이번 징계가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엄중하게 됐었더라면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이걸 옹호하느니 뭐 이거에 대해서 왜 그런 식으로 투집을 잡냐 왜 보수 언론에서 얘기한 거 가지고 우리 스스로 이걸 뭐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가 안 돼야 되거든요. 예. 발언을 했다는 게 잘못된 것이지 오히려 이걸 가지고 뒤늦게 어떤 언론 뭐 특정 보수 언론에서 이걸 가지고 얘기를 보도를 한다 해서 그걸 가지고 오히려 왜 이걸 하냐 그리고 왜 단톡방에서 의원들 단톡방 내용이 유출되느냐 아니 이건 당연히 당에서 자정 기능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오히려 그걸 합리화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글쎄요. 이게 좀 인식의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민주당 의원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자, 이뿐만 아니라 대의원제도 또 민주당이 손보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의 표 비중을 늘리기로 한 건데 당장 비명계 반발이 적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대의원제도는 전당대회 때 필요합니다. 공천 때는 필요가 없어요. 총선 때는. 그냥 총선 때는 권리당원 50%, 그냥 일반 여론조사 50%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렇게 뭐 대의원이 개입할 여지는 없습니다만은 내년 선거가 끝나고 8월 달이 되면 이제 이재명 대표의 임기가 끝나게 돼요. 이제 그때 이제 전당대회를 하게 되는데 아마 그때 이 대의원제 관련한 내용들이 있을 건데 저는 그때 목전에 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차라리 하는 게 낫다고 보고 이게 과거에는 권리당원 수가 적었을 때는 문제가 안 됐었는데 권리당원이 지금 민주당 250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의원제도 한 표에 가지는 그 가치가 등가성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저는 어느 정도 그 수정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 어느 정도 공통된 인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비율을 지금 뭐 20대 1로 한다라는 부분, 그 이제 숫자는 아직 정해지는 않았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수정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 너무 대해서 강성 지지층들을 많이 바라보고 있는 민주당이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그것뿐 아니라 아까 그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한 뭐 그렇죠. 강하지 않은 이런 그런 부분까지 비판은 전 충분히 지금 민주당이 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봐왔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태극기 부대, 황교안 대표 시절에 태극기 부대에 의존하다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당이 세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중도 확장, 왜 중도가 실체가 있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제가 한마디만 하면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당시 서울시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당 지지율 별 차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투표로 갔었을 때는 17% 차이 났어요. 그건 뭐냐? 김태우 후보도 38%를 득표를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중도층에서 어느 쪽으로 응징 투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투표의 결과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중도 확장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면서 선거 전략을 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상대당이긴 하지만 마지막으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래도 대의원제를 손본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룰을 이제 변경하는 건데 이 룰 변경이라는 건 개파 문제를 동반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그 이재명 대표가 취임 이후에 확장된 권리 당원들 개딸이라고 부르는 그런 부분들에게 페이버를 주는 식으로 그 룰을 바꾸게 되면 비명계들한테는 그 신호가 탈당을 하라라는 신호로 해석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원영석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설주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